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정재환 전문연구원입니다. 커피 오느라고 좀 그러네. 제가 미얀마뿐만 아니라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꽤 많이 오셨네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실제 미얀마하고 지금 사업이나 비즈니스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미얀마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 강의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지금 사실 상당히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어쨌든 하니까 조금 초급적인 상황으로 이제 맞춰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미얀마 개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최근에 미얀마 관련해서 이슈화되는 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얀마는 이제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동남아 아세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큰 변화로는 이제 과거 미얀마 연방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바뀌었다는 점하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과거 군사정부였다가 지금은 뭐 실질적인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제 민간정부로 들어섰다는 점. 그게 이제 2011년 3월 말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남아에서는 상당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6천만 명 넘는데 사실은 이 6천만이라는 인구를 이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립 후에 미얀마에서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6천만이 될지 5천만이 될지 아니면 1억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인구 데이터는 과거 식민지 시절에 한 인구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1년에 몇 퍼센트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측 조사이고요. 최근에 부분적으로 한 거는 2010년도에 2010년 11월 달인가요? 총선을 실시하려고 이제 유권자 조사를 하면서 일부분 한 건 있습니다. 이 유권자 조사는 사실은 인구 센서스하고 조금 다른 의미니까 인구 규모는 지금 통칭적으로 6천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아울러 미얀마 관련 모든 데이터는 지금 나오는 소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해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경제 관련 데이터, 뭐 인구 포함해서 경제 관련 데이터는 발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의 격차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쓴 이 발표 자료에도 보면 조금씩 데이터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러한 사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뗀시엔 대통령이 작년 6월에 미얀마 제2차 경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정밀 데이터 조사도 포함시켰습니다. 아마 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개발, 모든 국가 개발에 아마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시작한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도는 2005년도에 양곤에서 네피도로 옮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옮겼지만 어쨌든 행정 수도는 네피도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경제력이 집중된 양곤은 뭐 경제 수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 관련해서 미얀마는 다수족인 버마족이 약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34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언론에 따르면 이제 많은 소수민족과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얀마에 거주하는 소수민족과의 정전협정을 맺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거고 소수민족이지만은 그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로힝야족인데요. 뭐 혹자 로힝자족이라도 하고 로힝야족인데 이 로힝야족은 사실은 방글라데시하고 미얀마 국경지대 또는 우리 대우 인터내셔널이 가스 생산하는 역하인주에 많이 거주하는 민족인데요.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힝야 쪽과 미얀마 정부와의 사이는 다른 기타 소수민족과 미얀마 정부와의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난해하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많은 소수민족과의 문제점 발생하고 있는 게 이제 미얀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얀마는 불교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이제 불교를 믿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소성불교입니다. 근데 사실은 소성불교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정식 명칭으로 하면 테라바다 불교, 굳이 한자로 표현하자면 상자부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마하야니 불교 또는 대성불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대성불교하고 상자부 불교하고 다르다는 의미고요. 동남아는 대부분 다 테라바다 불교입니다. 다만 베트남만 대성불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미얀마는 테라바다 불교 중에서도 가장 원리주의에 가장 가까운 국가입니다. 저는 이제 불교는 잘 모르지만은 불교에서 나온 여러 가지 교리 원칙이 있습니다. 약 한 270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가장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게 미얀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70여 가지를 거의 그 원리 그대로 다 지키고 있고요. 옆에 있는 태국이라든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한 200가지 정도밖에 못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상당히 물론 불교 발생은 인도에서 했지만은 가장 그 원리주의에 가까운 가장 원본에 가까운 불교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 성지 순례를 미얀마로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얀마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주제는 물론 이제 미얀마 경제의 변화 동향과 비즈니스 환경인데 우선 전제로 미얀마가 왜 최근에 주목받고 있나 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개략적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작성해본 미얀마가 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나, 특히 주목받고 있나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최근 특히 2009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동남아,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 노동 코스트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2011년, 2012년도에 굉장히 빠르게 높게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했습니다. 베트남은 2011년도에 최저임금을 두 번 발표했거든요. 2011년 1월 1일 날 발표를 했고 2010년 10월 1일 날 또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인상폭이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20몇 프로, 40몇 프로. 뭐 중간에 또 이제 그 베트남 공무원들의 급여를 인상해 주는 바람에 베트남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받는다고 해서 또다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스트라이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외자 기업들이 또 한 번 더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2011년도에 약 한 40~50%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고요. 작년에도 20~30%, 아마 올해도 20% 이상 최저임금이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마찬가지고요. 미얀마 옆에나 태국 역시 그 2011년인가요? 잉낙 총리가 총리 선거를 할 때, 총선을 할 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그 태국의 그 1일 최저임금이 160바트였는데요. 160바트를 300바트로 그것도 전국 동일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총리가 됐거든요. 바로 실시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2011년도에 그 홍수가 나는 바람에 연기를 시켰는데 원래부터 다 시행할 겁니다. 전국 1일 최저임금 300바트로.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뭐 중국은 말할 것 없고요. 이러한 관계 때문에 새로운 노동시장이 풍부한 새로운 신흥시장을 찾으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때맞춰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인구 6천만 이상의 큰 내수제를 갖춰 있고 또 하나는 저임 코스트론이라는 내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에 따라서 미얀마가 노동 집약적 제조업 산업으로서는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존이라든가 다른 선진권의 경기가 침체됩니다.
또 2005년인가요? 2004년 이후에 이제 신흥시장의 대명사로 할 수 있는 브릭스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브릭스 역시 침체기를 겪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만은, 이제 그 모건 스탠리 CEO 같은 분은 브릭스에 대해서 파티가 끝났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대신에 동남아가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동남아가 상당히 대안시장, 대체시장으로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는 바로 이웃에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인도, 중국, 사실은 동아시아를 다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아주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미얀마는 아시아의 라스트 프론티어, 그 마지막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IMF가 진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얀마가, 그럼 가만히 있는데 미얀마가 부상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미얀마가 때마침 2011년 3월부터, 그러니까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이제 국제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다양한 제스처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정치 사회적인 자유화 또는 뭐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하고 그다음에 국민 화해를 추진하면서 서방 세계에서 많이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그 경제 분야에서도 개혁 개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외교 분야에서도 다변화를 추진하는데요. 특히 그동안은 그 중국 일변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컸는데 이 중국 일변도 정책을 벗어나서 국제사회에 다가가게 되고 또 국제사회에 이제 팔을 벌리면서 특히 미국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게 이제 극적인 효소로 되어서 미얀마가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됐고요. 미얀마의 그 민주화 또는 이제 개혁 개방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화답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취해 있던 여러 가지 생션을 해제하거나 완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기관들, 특히 IMF, 월드뱅크, ADB 등이 그동안 미얀마하고의 거래를 단절했었거든요. 이 단절했던 걸 이제 미얀마가 정치 자유화 또는 개혁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미얀마와의 거래 관계를 다시 재개합니다. 재개하고 더 나아가서 각종 론을 제공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고요.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선진 국가들 역시 그 미얀마와의 그 경제관, 특히 ODA라고 이야기하는 공적개발 원조를 사실 차단했었는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대한 그 생션을 해제하거나 완화함에 따라서 미얀마에 다양한 아주 많은 형태의 차관을 제공해 줍니다. 뭐 이건 일본은 예를 든다면 아주 대규모로 미얀마에 차관을 제공하는데요. 뭐 미얀마가 일본에 갖고 있는 채무의 한 70% 정도를 바로 탕감시켜주는, 물론 아직 탕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탕감해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월드뱅크나 ADB와 미얀마의 관계가 끊어진 가장 대표적인 배경이 미얀마가 월드뱅크나 ADB에 갖고 있는 채무 관계 때문인데요. 그거 역시 일본이 브릿지론을 통해서 다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갚아주기로 하니까 월드뱅크나 ADB가 미얀마와의 관계를 복귀를 하고 미얀마의 론을, 또 다른 론을 제공하게 되는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OD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 수요도 늘어나고 미얀마가 투자 매력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미얀마가 주목받는 이유고요. 세 번째는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입니다. 미국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 경찰국가 또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도 역시 미국이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특히 작년 1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는데요. 이게 그 미얀마 역사상 최초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나아가서 이제 미국이 미얀마에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션들 거의 다 해제시켜주는 단계가 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미얀마 역시 과거 베트남에 걸어갔던 길, 그러니까 최대 우회 수출 시장 또는 가공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게는 미얀마가 이렇게 개혁 개방하고 경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벤치마킹 국가로 뭐 다양한 국가를 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을 들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의 한류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얀마 포함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뭐 동남아과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규모나 이런 거는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한류 강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미얀마가 더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방송사들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그 한류 드라마를 틀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미얀마에 가시면 보통 양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빠, 아빠, 언니, 사랑해, 여보 이런 걸 다 압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물론 이제 한국 방송 많이 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얀마가 4개 방송사가 있는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외국 드라마를 많이 수입해서 한다는 측면도 있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더빙하는 기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송 원어문 그대로 내주고요. 밑에 자막으로 그걸 번역해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계속 한국말로 계속 나옵니다. 다만 자막상으로 미얀마 글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빠, 오빠 이렇게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저나 다른 사람들 미얀마에 가도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할머니도 저보고 오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송에서 하니까 오빠라고 그러고 사랑해 그러고 많이 하거든요. 뭐 택시 타도 오빠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아저씨도 저보고 오빠라고 그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가 굉장히 가장 심한 데가 강한 데가 제가 보기에는 미얀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는 대로 작년에 우리 VIP께서 미얀마 방문하셨고 뭐 미얀마 뗀시엔 대통령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이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미얀마가 베트남에 버금가는 실용시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미얀마 뗀시엔 대통령이 그 한국의 개발 경험, 특히 새마을 운동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우리 한국에게는 미얀마가 급부상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얀마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미얀마 경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뭐 아시는 대로 미얀마 역시 초기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초기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 어느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것 똑같이 미얀마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미얀마만이 갖고 있는 이제 경제의 특징인데요. 미얀마만이 갖고 있는 경제의 특징은 최근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생신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생신을 받은과 동시에 이제 고립되었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경무역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무역, 태국과의 국경무역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활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중국 무쉐 지방인데요. 미얀마 무쉐 지방인데 미얀마 무쉐하고 중국 바로 루일리 쪽으로 가면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 국경선이 2,000km 넘습니다. 그중에 국경무역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쉐인데 거기 가면 중국이 국경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운남성뿐만 아니라 저 서남부 내륙 지방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경무역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초현대식이라고는 최현대식 기기를 그 미얀마에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쇠. 어마어마하게 국경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태국과의 국경무역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미얀마의 메와디 태국의 메소 지역인데요. 거기 역시 굉장한 규모의 국경무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 지역에는 경제특구까지는 아니지만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수백 개의 기업이 들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쪽과도 국경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인도의 국경무역은 조금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무역에서 중국에서 미얀마로 들어온 물품의 절반 정도는 인도로 재수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와의 국경무역도 상당히 활발하긴 한데 그는 인도 자체보다는 중국
국가의 국경무역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에도 보고요. 에너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정부, 특히 2011년 3월 이후에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게 이제 보통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거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미얀마가 이제 아세안 회원국인데요. 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인데 아직까지는 아세안은 상당히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도 FTA를 체결했고요. 근데 미얀마는 자신이 참가하고 있는 아세안을 통해서 다자간 FTA는 많이 추진하지만은 양자간 FTA는 아직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거시경제 지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이제 발표 기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주변 동남아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작성한 건데요. 위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국가들이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회원국인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미얀마가 영토상으로선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아마 좀 전 시간에 인도네시아 발표하셨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동남아에서는 큰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3배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로 큰 영토고 우리 남한보다는 7배 정도 크죠. 인구는 6천만이고요. 그렇지만은 경제 규모는 아직 초기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낮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게 미얀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출 구조를 보면 천연가스가 전체 수출의 약 40% 정도,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천연가스 수출이 많이 되는데 아마 금년부터는 이 40%를 더 초과해서 한 50%, 60%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금년 5월부터 미얀마산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천연가스 수출 규모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채소 이런 쪽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목 공사용 장치 이런 쪽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게 현재 미얀마 실정입니다. 2011년 기준이고요. 국별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태국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하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태국 쪽으로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중국, 인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가율도 상당히 높은 비율 보이죠. 이들 국가는 높은 비율 보이고 있는데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싱가포르, 태국 쪽입니다. 우리 한국으로부터 수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밑에 수입 쪽에 보시면 미국도 있거든요. 2003년부터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미얀마산 물품의 미국 수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이 미얀마에 수출하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얀마 수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수출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관심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주인데요. 미얀마 회계 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1년도라고 한 거는 2011 회계 연도, 즉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의 통계 기준이고요. 이제 허가 베이스입니다. 약 한 400억 달러 가까이 허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국가별로는 중국, 태국, 홍콩, 한국 순으로 많이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야별로는 수력발전, 석유가스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 이 두 개 합하면 거의 90% 이상 될 것 같은데, 90%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업, 생업보다는 제조업 쪽으로 상당히 약합니다. 물론 광업, 수력발전이나 석유가스는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제조업, 특히 섬유봉제 쪽은 상당히 단가가 작은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작은 걸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분야별 GDP 구조 변화니까 지금 현재 2000년에서 2010년 약 11년 동안에 변화된 걸 보면 농업 부분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제조업 부분하고 수송 및 통신 분야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농업보다는 제조업하고 수송 통신, 특히 통신 분야 쪽으로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게 2011년 3월, 그러니까 신정부 등장 이후에 미얀마 정부가 취한 여러 가지 개혁 개방 정책을 경제 파트별로 이제 제가 작성해 본 겁니다. 이제 가장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띈 게 이제 경제특구법인데요. 사실은 이제 경제특구법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스페셜 이코노믹 존으로 경제특구법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신문조상에 보시는 다회의 경제특구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잘못 표현해서 이제 이걸 혼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근데 미얀마 정부가 최근에 이 다회의 경제특구법하고 일반 경제특구법을 통합해서 개정하는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왜 경제특구가 중요하냐면, 지난해 11월 2일인가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이 발표가 됐는데,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과 같이 외국인에게 여러 가지 특혜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동안 미얀마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특혜 조치보다는 훨씬 많은 특혜 조치, 특히 토지 임대라든가 이런 훨씬 많은 특혜 조치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하나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 특구를 개발하는 이유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는 일반 개도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제일 부족한 게 수송하고 전력입니다. 수송 인프라하고 전력 인프라가 미얀마에서는 가장 부족한데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경제특구입니다. 그래서 경제특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게 양곤 바로 밑에 있는 띨라와 경제특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스, 대우 인터내셔널에 투자한 가스가 중국으로 수출되는데요. 그 수출되는 시발점이 짜오퓨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하는데, 그 짜오퓨 지역을 항구 개발 겸 경제 특구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다회 경제 특구법이 이야기한 다회 지역을 경제 특구로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지역이 지금 현재 경제 특구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가장 앞서 개발되는 것은 띨라와인 것 같습니다. 띨라와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송 프로젝트 중단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이 추진하는 수력발전소입니다. 이 수력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그러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공사 규모가 36억 달러에 달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가 중국 일본의 정책에서 벗어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밑송 발전소를 중단시킨 사례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금융 및 외환 분야에서 작년 4월 1일부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때까지 다중환율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작년 4월 1일부터 이 다중환율 제도를 단일 환율 제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미얀마가 취한 경제개혁 조치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아직 신용카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 말 미얀마 정부가 마스터나 비자 카드로부터 이제 투자 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 내에는 아마 신용카드 거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파트에서는 2011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3월 9일에 노동조직법이 제정돼가지고 사실은 노조 활동이 본격화된 것을 허용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노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과거에는 노조 활동이 없었거든요. 못하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최근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 미얀마는 이때까지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작년인데요. 이게 언제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발효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도입된다 그러면 좀 문제점은 미얀마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저임 메리트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고 신외국인 투자법이 작년 11월 2일 날 발표됐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에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이 좀 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좀 있으면 아마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의 발표가 아마 돌아다닐 것 같은데 그걸 구해보시면 투자 금지, 허용, 제한 업종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1월 31일자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외국인 투자법하고 과거 국법과의 비교를 한 거고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2년 6월 달에 땡시엔 대통령이 제2의 계획을 위한 4대 경제정책하고 이제 5개년 개발 계획을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대해서 생선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또 거의 대부분 제재 완화를 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생선이었거든요. 그 생선에 의해서 국제금융기관이 미얀마에서 철수를 했고,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ODA를 주지 않았고, 그래도 미국이 미얀마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지 않았고 다 됐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해제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은 거는 미얀마 고위 인사 또는 미얀마 재벌기업, 특히 이제 군부와 관계 있는 재벌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생선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나 고위 인사들은 미국으로 입국을 못하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니까. 또 하나는 이들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인사 또는 기업들은 국제금융기관이나 이런 거로부터 이제 예를 들면 기재를 한다든가 또 론을 빌린다든가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가 생산한 물품 중에서 이제 보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그 제재 조치는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대부분은 다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인데요. 미얀마가 한 20몇 년 생체를 받으면서 가장 의존했던 게 중국이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이 역시 미얀마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미얀마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이 지금 지도에 나타내는 이게 파이프라인인데요. 미얀마 쪽이 제일 밑에 별표되어 있는 게 대우 인터내셔널 생산하는 쇠 가스전입니다. 거기서부터 육지 짜오피오까지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쇠 가스전이고요. 여기 해상이고 여기가 짜오피오입니다. 여기까지는 해저를 통해서 오고요. 여기서부터 이게 윈난성 쿤밍까지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완공되고요. 5월부터 가스 수출이 시작되고요. 동시에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원유 파이프라인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원유는 수출하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를 여기 짜오피오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 쪽으로 다 수입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쿤밍에서 이 지도는 사실은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요. 꽝시 장족자 치고 난닝 쪽으로는 원유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고요. 쿤밍에서 서촨성의 춤칭까지는 제2 가스 파이프라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생산된 가스가 사실은 쿤밍을 거쳐서 서남부 지역 서촨성까지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쿤밍까지는 금년 5월에 완공되고 바로 가스가 수출되고요. 쿤밍 이후 어떻게 갈 것이냐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쿤밍에서 난닝까지는 원유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고요. 쿤밍에서
서창성의 충칭까지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크기가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 양보다 한 1.5배 큽니다. 이 여기는 미얀마산 가스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들어오는 가스도 여기서 환적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하겠다는 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요 지점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석유와 콤비나트가 들었을 예정인데,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얀마가 경제 특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짜오피오라고요. 거대한 항구, 공항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재가 단지가 들어서는 경제 특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게 이제 미얀마 정부고, 그 경제 특구를 주도하는 게 중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미얀마에 정하는 주요 전략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본 건데, 여러분 보시게도 중국의 이쪽 서남부 지역에서 사실은 인도양 유럽 쪽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서 홍콩을 경유해서 밑에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인도양을 갑니다. 하지만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미얀마를 통해서 가면 바로 인도양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활용을 한 게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 주변을 따라서 하이웨이도 건설하고 있고요. 중국 미얀마 간 고속철도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의 전략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한 그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동남아 각종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이 미얀마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약 30개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일본인데요.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일본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중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미얀마에 접근하고 있는 게 일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미얀마가 전 세계에 갚아야 되는 채무를 동시에 다 탕감해 주자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 미얀마 채무 한 60% 이상 탕감해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나머지도 다 탕감을 해주자.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탕감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미얀마에 접근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2011년 3월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그 일본 기업들이 미얀마에 투자하기로 최종 발표한 걸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요. 의외로 제조업 쪽은 많이 약하고요. 진출 지원 컨설팅하는 파트, 금융 분야, 상사, IT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 진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당연히 임가공 또는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 단순 임가공 쪽으로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 따라서 제조업 쪽으로 훨씬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 기업의 진출 행태를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된 분석 또는 또 다른 요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일본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 이제 각 업종별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활발하고 있는 게 제조업인데요. 이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고 있는 자동차 쪽입니다. 이미 서적기하고 닛산 쪽은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농림수산업이 지금부터 말씀드린 농림수산업 각종 산업별은 아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시간상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지역별 농산물, 작물 생산해놨고요. 미얀마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벼뿐만 아니라 깨, 콩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개발 역시 경제 특구로 물류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부족한 호텔을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 양곤하고 만달레이 쪽으로 호텔 존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호텔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미얀마고요. 이 섬유봉제 산업인데 여기 보시는 대로 2003년 이게 빨간 부분이 이제 미얀마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건데, 섬유봉제 업종 가장 많이 그 수출되는 국가 중에 하나였었는데
2003년 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다음 해부터 뚝 끊겨버렸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하고 EU, 우리 한국 쪽으로 많이 수출했는데요. 아마 미국 수출길이 열렸으니까 앞으로도 미국으로도 많이 수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냥 단순하게 미국이 그 수입 재개를 허용하는 면 나아가서 사실은 GSP를 부여하는 게 큰 관건인 것 같고요. GSP 부여된다 그러면 미얀마에 진출하는 서민봉지업종은 상당히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이제 전력 파트인데요. 아직도 정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게 미얀마의 현실이고요. ICT입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은 아직 미얀마가 개방은 하지 않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개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경쟁력이 약하고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석유 및 광물 자원이고요. 미얀마의 중단기 거시경제 전망인데 이거는 그 글로벌 인사이트하고 EIO에서 한 걸 제가 믹스를 해봤고요. 이제 이게 이제 나름대로 미얀마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을 한다 그러면 미얀마도 상당히 큰 베트남에 버금가는 뭐랄까요, 신흥시장으로 등장을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섣부르지만 아주 희망적인 전망을 해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미얀마는 나이지리아와 같은 이제 그 자원의 저주를 받는 국가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사실은 제가 그랬지만은 이 아이디어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타이틀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경제가 그러니까 산업화되고 민주화된 사우스 코리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원의 저주를 받는 나이지리아로 갈 것이냐 지금 갈림길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토대로 분석해서 나름대로 제가 작성해 본 거고요. 어쨌든 미얀마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풍부하다. 그다음에 정치사회 분야 민주화 및 계획을 지속하고 있고요. 계획개방 관련 가속화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국제사회 제재 완화 및 해제 확대 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선진국의 ODA와 국제기구의 지원 활발, 주변국의 진출 지원 및 경쟁, 다목적 프로그램 활발, 특히 이제 GMS는 메콩강 유역 개발 계획 말하는 거고요. 뭐 FDI 외국인 직접 투자 상당히 활발해지고 다행스럽게도 이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들입니다. 다만 이게 중간에 스톱되거나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가 아마 동아시아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얀마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은 아니지만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작성해 본 겁니다. 아마 자세히 읽어보시면 상당히 뭐랄까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고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얀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심지어는 프놈펜이나 비엔티엔보다는 훨씬 낮은 그런 최저 임금을 주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저임 메리트는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미얀마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스왓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강점이나 기회의 약점, 위험 요인 아마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최근 들어와서 조금 가장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약점 파트로 들고 있는 게요. 수송, 통신, 전력 부족인데 특히 전력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제 하루에 몇 차례씩 정전이 되는데 그러면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첨단 기기 같은 경우는 정전되면 이게 고장이 일으키고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가발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 자가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임 메리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다 까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최저임금제가 도입된다 그러면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닥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2월 초순에도 미얀마 갔다 왔었거든요. 미얀마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섬유 공장인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현재 봉제 공장에서 직공들 급여를 어느 정도 주고 있나, 그러니까 기본급 수당까지 합해서 어느 정도 주고 있나, 그러니까 65에서 70달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얀마 정부가 최저임금을 65에서 67달러로 도입한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그게 최저임금이지, 거기에다가 수당하고 여러 가지 얹게 되면 100달러 이상 가게 됩니다. 기본급이. 그렇게 되면 과연 미얀마가 갖고 있는 저임 메리트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문제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이 토지 임대료가 최근 그야말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르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실 겁니다. 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얀마에서 가장 현대화된 오피스 빌딩이 그 우리 코트라가 들어있는 사쿠라 타워입니다. 사쿠라 타워인데 거기 임대료가 스퀘어미터당 2년 전에는 불과 13, 14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2년 초에는 30달러 됐고요. 작년 말 지금은 70달러 이상 답니다. 몇 배씩 뛰어오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공단에 가면 이제 이 공단이 민간인들이 다 이미 미얀마 현지 민간인들이 다 그 렌트를 해서 빈 땅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오르는 임대료를 대비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기업들에게 진출해서 거기서 공장 부지를 렌트하려고 해도 토지 가격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 다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너무너무 빠르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가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나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 미얀마가 성장 가능성도 풍부하고 장점도 많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 것은 분명한데,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꼭 염두에 두고 감안해서 투자 진출해야 된다는 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력 부족, 그 다음에 그 토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게 빠르게 인상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미얀마가 갖고 있는 장점, 기회 요인은 이런 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의 미얀마가 왜 주목받고 있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얀마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가 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태국, 라오스,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거든요. 요 국가들의 인구만 합해도 거의 30억이 육박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한 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거든요. 물론 미얀마 자체가 갖고 있는 인구 6천만 있기 때문에 미얀마 자체도 큰 시장을 갖고 있지만은 미얀마 주변 국가들의 시장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얀마의 그 전략적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미얀마가 가진 여러 가지 메리트도 많다. 물론 문제점도 많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급하게 말씀드려서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